네, 안녕하세요. 코인백프로입니다. 자, 우선 어제 비트가 거의 한 4,000불 이상 빠지면서 좀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패닉 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큰 거시적인 이슈는 없고, 아크인베스트가 어제 1억 달러 상당의 BTC를 매도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실 어제 이 하락에 대한 특별한 이유나 근거는 없습니다. 우선 아크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원래 ETF를 좀 단타로 접근하는 기관이라 저는 크게 이슈라고 우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제 올려드린 영상에서 이 추세선 하단 부분에서 롱을 좀 한번 받아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저는 2분할로 62.6K 그리고 61.8K에 롱을 진입을 했고, 61K에 손절을 걸어뒀는데 자는 동안 로스컷이 나면서 현재는 무포지션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코인 현물이랑 선물 합쳐서 매매한 지 한 7년이 넘었는데, 상방 관점에 치중이 너무 되다 보니까 어제 제가 자기 전에 설마 빠져봐야 좀 얼마나 빠지겠어, 그냥 잘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원칙적으로 매매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스탑로스를 걸고 잤는데, 자, 안 걸어놓고 만약에 잤다라고 하면 정말 대응이 좀 어려운 자리, 울면서 좀 손절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까지 왔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자분들도 매매를 하실 때 로스컷, 부분익절, 이 두 가지 원칙만 잘 챙겨도 시장에서 정말 롱런을 할 수 있으니 꼭 원칙 지키면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 기존 관점인 3파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나와서 이렇게 긴 형태로 77K까지 가는 비트 관점이나, 자, 아니면 어제 이 자리에서 3파가 마무리가 되고 4파 조정이 나오고 5파로 쏘는, 자, 이 관점은 폐기를 했습니다. 자, 왜냐면 어제 이 관점이 살아있으려면 61.8K가 사실 마지노선이었죠. 근데 61.8K가 깨지면서 이 4파 조정이 1파의 고점을 이렇게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유효하지 않은 관점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저는 두 가지 매매 시나리오를 세웠습니다. 자, 이 임펄스가 살아있으려면 61.8에서 이 62.5K를 다시 이렇게 돌파해주는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자, 이런 움직임들은 이렇게 찔끔찔끔 나오는 게 아니라 긴 장대 항봉이 나오면서 한 번에 이렇게 돌파되는 좀 드라마틱한 무빙이 나와줘야 됩니다. 자, 그게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찔끔찔끔 올리는 패턴은 거의 없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만약에 좀 힘이 센 장대 항봉이 나와서 이 구간을 다시 한번 돌파해 준다면 이 구간에서 롱을 진입을 해서 추세선 상단에서 원래 목표가였던 67K에서 매도를 하고 나오는, 자, 이 시나리오를 매매 1번 시나리오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사실 어제 이 음봉으로 오히려 이렇게 밑으로 좀 더 빼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보고 이런 추세 하단까지 다시 한번 타점을 좀 기다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좀 애매하게,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애매하게 여기서 진입을 해봤자 손익비가 크게 안 나오기 때문에 추세 하단까지 밑으로 한 번 더 봐가지고 하단에서 롱을 다시 잡는 게 훨씬 손익비적으로도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직전 추세 하단 부분에서 밑꼬리를 크게 달면서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이 56K 부근부터 천천히 좀 롱을 진입하는 게 가장 베스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너는 뭔데 자꾸 이 추세 하단에서 비트가 더 간다, 자, 지금 조정이고 비트가 2억 간다, 3억 간다 이렇게 얘기하냐, 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후반부에 왜 비트코인이랑 주식이랑 부동산이랑 앞으로 더 크게 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마지막까지 좀 집중을 해주세요. 자, 결론적으로 저는 56K부터 만약에 비트가 빠진다라고 하면 롱을 좀 천천히 받아보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추세 하단 부근인 한 52K 부근까지는 조금 더 밀릴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좀 급하게 지금 포지션 어디로 잡아야 되지 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좀 방향성이 정해질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게 좋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61.8K에서 62.5K를 돌파하는 거를 보고 롱을 진입해서 추세 상단에서 익절을 하는, 자, 그런 방법이 있고, 자, 아니면 56K부터 추세 하단 부근에서 다시 롱을 진입을 해서 추세 중단 부근부터 추세 상단 부근까지 좀 천천히 매도하고 나오는 두 가지 매매 시나리오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다가 제가 영상 초반부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 스스로가 상방에 좀 너무 치중이 되다 보니까 설마 이렇게 되겠어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청산맵도 어제 그냥 지나쳐 갔었는데, 비트가 어제 4% 이상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산맵이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습니다. 보시면 아직 고래버리지 물량들이 롱숏으로 많이 포진이 돼 있는 상황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한 번 더 비트가 좀 밑으로 빠지면서 이 고래버리지 롱 물량을 정리하고 그 다음 다시 이렇게 숏 물량을 정리하러 비트가 좀 상승이 나와준다, 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61에서 한 63K까지도 롱 물량이 많았는데 지금은 좀 정리가 된 모습이죠.
자, 그래서 제가 영상 초반부에 부분익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래서 영상 초반부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 부분익절, 뭐 스탑로스 이런 것들이 사실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매매하는 가장 좀 원초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최초로 롱을 진입했던 게 이 55K부터 50K, 자, 여기서 롱을 받아서 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64에서 67K까지 보고 여기서 계속 뭐 물량 추가하고 물량 빼고 뭐 이랬었는데, 제가 이 59K에서도 지금도 롱 들어가도 된다, 비트가 좀 더 상방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턴 거는 64K에서 다 털었죠. 사실 여기서 욕심부리고 67K까지 좀 더 봤다 이러면 자, 본전에서 로스컷을 치고 나왔죠. 자, 그래서 만약에 지금 뭐 현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선물을 하신다라고 하면 자, 자기 관점이 100% 다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도 최대한 보수적으로 그래야지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영상 후반부에 거시적인 관점으로 비트가 왜 상승이 나오는지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는데, 자, 이 M2 통화 공급량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선 이 통화 공급량에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뭐 M1도 있고 M2, M3가 있는데, 자, 우리가 봐야 될 건 M2다. 자, 이 M2가 뭐냐? 적금, 펀드, 뭐 은행에 장기로 묶여있는 돈 말고 지금 내 통장에 바로바로 쓸 수 있는 단기 예금이 이 M2 통화량입니다. 자, 그래서 1959년부터 자, 현재까지 자, 이 M2 통화 공급량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가 자, 21년도부터 역대급 긴축이 시작이 되면서 M2 공급량이 조금 꺾였다가 다시 이렇게 자,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자, 다음 달 9월부터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하죠. 자, 근데 이 M2 통화 공급량은 자, 개인이 푸는 게 아니라 국가가 푸는 돈입니다. 엄연히 따지면은. 자, 근데 이 M2 통화 공급량을 정하는 게 바로 금리죠.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이 금리 사이클, 이 사이클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자, 금리는 자, 천천히 이렇게 올렸다가 한 6개월에서 1년 유지하고 다시 천천히 내린다. 자, 그리고 뭐 내릴 때도 역순으로 똑같겠죠. 자, 그런데 이 금리를 내리고, 지금 이 올라가 있는 금리를 내리고 이 유지하는 기간이 훨씬 길다. 자, 왜냐? 사람들은 경기가 호황인 걸 더 선호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제로금리 오래 유지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자, 정치인들이 제로금리를 유지하는 기간이 자, 고금리를 유지하는 기간보다 훨씬 길다. 자, 근데 이 M2 통화량을 정부에서 언제 이렇게 깎냐? 자, 경기가 너무 호황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런 케이스는 잘 없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통화량을 계속 올린단 말이죠.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자, 비트코인이 제가 뭐 1억 간다, 2억 간다, 더 간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게, 자, 제가 살면서 제일 후회하는 게 2016년도입니다. 자, 저도 어리고 경제도 잘 모르고 했으니까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보시면 자, 지금 자, 2015년부터 2024년도 자, 글로벌 M2 통화 공급량을 갖고 왔는데, 자, 제가 2016년도, 자, 이때, 자, 강남에 아파트가 한 6억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 6억이면 정말 큰 돈이죠. 물론 지금도 큰 돈이긴 한데, 자, 지금 강남 아파트 가격을 대비했을 때 그렇게 큰 돈은 아니죠. 자, 근데 이런 2016년도에, 뭐 저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자, 대부분의 사람들, 또는 경제를 모르는 사람들은, 야, 무슨 집값이 6억이나 하냐. 야, 이거 부동산 거품이다. 거품이 한번 꺼져서 자, 집값이 떨어져야지 나라가 산다. 이런 멍청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강남 부동산 얼마죠? 자, 지금 영상 보시는 구독자분들 중에 이 새끼 헛소리 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자,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다. 제가 딱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사이클이 2016년도랑 자, 지금이랑 똑같은 게 뭐냐? 자, 지금도 야, 인구가 지금 꺾인다. 뭐 경기 침체다. 경기가 힘든데 야, 집값만 올라가는 게 말이 되냐? 자, 뭐 부동산 투기국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언제 집값이 꺾이는지, 집값이 하락하는지, 자, 언제 집값이 꺾이고 언제 부동산이 하락하는지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글로벌 통화 공급량이, M2 통화 공급량이 늘면 자, 집값, 주식, 부동산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 이게 떨어지면, 자, 이 글로벌 통화 공급량이 떨어지면 집값, 부동산, 주식 다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통화 공급량을 누가 정하죠? 정부에서 정하는데, 자, 이 통화 공급량이 떨어지면 자, 우선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입을 하는 거고, 자, 지금처럼 경기가 힘든데 자, 이렇게 통화 공급량을 계속해서 줄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매년마다 화폐는 찍어내고 이 통화 공급량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발생을 하죠. 자, 이것 때문에 주식, 부동산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통화 공급량이 꺾이면서 디플레이션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값, 비트코인, 주식 자, 떨어지죠.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떨어지면서 전 세계 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률에 돌입한다.
자, 그러면 그때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여튼 결론적으로 자, 통화 공급량이 꺾였다가 지금 다시 통화 공급량을 늘리고 실제로 다음 달부터 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자, 아마 2026년도까지 금리를 한 2%대까지 최소한 2%대까지는 금리 인하를 하고 그 다음에 한 1에서 한 2년 정도 이 2%대 금리를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1%대 금리를 1에서 2년 정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비트코인 얘기로 다시 넘어와서 자, 금리를 내리면서 이 통화 공급량이 올라가면 자, 비트코인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자, 여기도 엄청나게 통화 공급량이 늘었고 비트코인도 많이 올랐죠. 자, 이제 다음인데 자, 솔직히 자, 2018년도나 2021년도는 자, 기관이 주도하는 장은 아니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기관이 주도하는 장이기 때문에 아마 이 통화 공급량에 따라서 비트코인 변동폭이 훨씬 더 크다. 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만 보더라도 자, 블랙록이 내년까지 자, 바이낸스와 이 사토시의 비트코인 물량을 능가한다. 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자, 비트코인은 장기로 들고 가는 물량이 꼭 있어야 된다. 자, 이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이 영상은 2026년에서 2028년도가 되면 자, 레전드 영상으로 남아있는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